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의 두 번째 강의 기출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14문제 정도를 풀어볼 건데 이 사업계획 승인 관련된 거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주제로 문제가 내는데 약간 변형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강의에서 13번까지는 보셨고, 자, 사업계획 승인 확인 문제인데, 자,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역직장조합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착공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공사계획 신고기 때문에 착공신고. 착공신고가 들어가면 20일 안에 착공신고 수리 여부가 통지가 오게 돼 있습니다.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 신고를 받아준다, 거절한다 이런 통보기간이 20일입니다. 어쨌든 이거 맞습니다. 자, 좀 이따 신고 수리 기간은 20일이라는 게 문제로 나옵니다. 3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경매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경매 같은 거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부도나 파산 같은 게 나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했을 때 이런 거, 그런 세 가지 사유가 나오면 주택법에서는 이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해가 생기면 취소를 할 수 있다로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건축법에는 건축허가의 취소 사유가 되면 취소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택법에서는 이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를 할 수 있다라 처리하는 거니까 이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면 좀 어려운 거니까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라면 대지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80% 이상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80% 이상 확보할 때 80% 이상 95% 미만으로 확보하는 사람도 있고 95% 이상으로 이 사용 권한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 앞에 강의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질문 맞다고 보셔야 되고 5번도 보세요. 주택조합이 총사업비의 10%를 감액하는 변경을 할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게 경미한 변경의 퍼센트가 맞는데 앞에 주어가 틀렸습니다. 주어가 공공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사람들만 총사업비를 10% 내에서 감액하는 변경만 변경 승인을 안 받는 겁니다. 자, 이 5번은 중요한 지문으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공주체가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그런 변경이 변경인가를 안 받는 거고, 주택조합 같은 민간사업주체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0% 감액 같은 거 하더라도. 자, 경미한 변경은 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같은 걸 받지 않습니다. 여기 공공주체가 공공주체입니다.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공공주체가 총사업비를 자, 20% 이내에서 증감하는 거죠. 자, 공공주체가 대지면적 20% 이내에서 증감. 그리고 공공주체가 건축물의 설계와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물의 배치를 조정하거나 자, 주택단지 안에 도로의 선형 변경 뭐 이런 건데 자, 포인트가 이 공공주체가 공공주체입니다. 아까처럼 주택조합이 뭐 총사업비 10% 증감 이런 거 변경할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공공주체가 총사업비를 20% 이내에서 증감할 때 자, 그래서 여기 공공주체가 특히 이런 3번 같은 경우도 공공주체가 건물의 설계와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물의 배치를 조정하거나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거니까 건물의 설계나 용도별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여기 건물의 배치 같은 걸 바꿀 때는 이거는 경미한 변경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지문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공공주체란 말 잘 보시고 설계와 용도별 위치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물의 배치가 바뀔 때 그때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한다.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문제인데, 이거 우리 앞에서 본 거죠. 자, 사용검사까지 나와서 주택의 소유자가 아파트 입주를 하고, 자, 건물과 주택단지 안의 대지가 주택 소유자 건데, 자, 실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자, 주택단지 안의 땅의 일부를 뺏어가면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이 이 매도 청구죠. 자, 그러면 이 매도 청구에 관한 조항을 쭉 보시고,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 해당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안의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되고, 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를 주택 소유자가 실소유자한테 할 때는 자, 토지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실소유자한테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송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 2년, 이거 우리 앞에서 본 거랑 중복되는 건데 이렇게 가로놓기 문제로 냈네요.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 의사표시를 실소유자한테 할 때는 자, 2년 안에 실소유자한테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가 송달되어야 된다. 지금 보시면 정답이 2번이죠. 5% 미만 2년 안에 송달되어야 된다기 때문에. 자, 16번. 자, 이거는 공사착수기간 연장인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면 사업주체는 공사착수를 5년 안에 시작해야 된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당한 사유가는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부과돼 가지고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의 조성을 위한 계획이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있었는데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돼 가지고 공사 착수가 못하면 이것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화재청장의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라는 게 뭐냐면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땅에서 문화재가 나와가지고 문화재를 발굴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공사 착수를 못하죠.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사업지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생겨서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을 때 이 소송이 끝나야지만 공사 착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 소송 외의 방법이 아니라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있을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돼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공사 착수를 못하는 겁니다. 소송 외의 방법이 아니라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을 때는 공사 착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때 불가피한 사유가 되는데 소송 외의 방법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소송의 방법으로 외자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업 주체에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가 돼서 1년 정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자, 5년 안에 공사 착수,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17번 문제. 자, 주택법상 감리자 문제가 거의 안 나오다가 최근 31회 때 한번 나왔었는데 일단 감리자 같은 사람들을 지정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감리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시군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리모델링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감리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감리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묵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감리자는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해서 1년 범위 안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감리를 못하게 1년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게 맞으니까 2년 틀렸습니다. 1년 범위 안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설계도서가 자,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감리자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감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설계도에 맞게 시공하는지, 그 다음에 법령에 맞는 건축 자재를 쓰는지, 그 다음에 자, 품질 시험 같은 것들을 했는지, 그 밖에 마감 자재 목록표 같은 것들이랑 잘 맞게 건물 내부를 시공하는지, 그 다음에 이 설계 도서 같은 것들이 해당 지형에 적합한 이런 것들이 감리자 업무이기 때문에 감리자 업무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잘 안 보는데 이런 걸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심한 문제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자, 심화 표시하고요. 자, 감리자 업무는 설계 도서가 지형에 적합한지 이런 확인도 감리자 업무에 해당됩니다. 자, 감리자는 자, 설계에 맞게 시공하는지, 그 다음에 법령에 맞는 건축 자재를 쓰는지, 자, 품질 시험을 제대로 했는지, 그 밖에 우리 견본주택 오픈할 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이런 것들하고 잘 맞는지 내부가 이런 것들을 감리자 업무로 보시고 이 설계도가 지형에 적합한지도 감리자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와 사업주체한테 위반사항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승인권자한테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 승인권자한테 보고하고 시공하는 사람이나 사업주체한테 시정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니은하고 디귿은 맞는데 기억이 틀렸네요. 1년 범위 안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디귿만 옳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니까 정답이 이거 5번으로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셔가지고 감리자에 관한 내용들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기출 지문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지금 보시면 대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죠. 자, 주택을 30개 이상 지을 때, 그러면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도 이 대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대지에 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다가 이 대지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서 승인권자한테 제출한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승인권자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내달라고 이렇게 제출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니은번이 또 나왔는데, 자, 이게 보시면 표본 설계도서를, 자, 이게 등록사업자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3명의 사업주체가 자,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주어가 맞아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표본 설계 도서를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시도지사로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31회 때 또 나왔습니다. 이 지문 자체가. 2번, 두 번째는 틀렸고 세 번째 보시면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일 때는 자, 건축물의 설계와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물의 배치 같은 거 조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 승인을 안 받는다. 금방 보셨죠? 자, 이 앞에 공공주체 지방공사 맞고 건물의 설계와 건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으니까 건물의 배치 같은 것들을 조정할 때는 건물의 향을 뭐 남향에서 뭐 동쪽 향으로 이렇게 건물의 배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건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으니까 변경 승인을 안 받고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기억하고 자, 니은은 틀렸죠. 이 국토부 장관한테 표본 설계 도서를 제출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니까 틀렸고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거네요. 기억 디귿.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도 심화 문제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니은번 같은 경우는 30, 31에 연속 나온 지문입니다. 표본 설계 도서를 국토부 장관한테 작성해서 제출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다. 누가? 주어가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가 이렇게 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그리고 이거는 경미한 변경은 자,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은 변경 승인을 안 받는 케이스니까 앞에서 보신 겁니다.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19번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거죠. 1공구 300세대, 2공구 300세대 이렇게 나가서 자 1번 지문이 맞고 2번 지문 보시면 착공신고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신고가 되면 20일 안에 착공신고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신고 수료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거 맞죠? 네, 사업계획 승인 통보 여부는 60일, 착공신고 들어갔을 때는 20일 안에 신고 수요 여부가 통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 공사 착서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니까 5년이죠. 5년. 5년 안에 공사 착서를 해야 된다.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4번이 틀렸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주택 상환사채에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자, 주택 상환사채는 발행자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자본금 5억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주택 상환사채가 이 발행에 대해서 납입금이 들어오면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는 주택 건설 자재 구입, 택지 구입 이런 거 건설 공사비에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택조합의 운영비를 쓸 수 있다. 사채 상환사채를 발행해서 납입한 금액으로 자, 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철회자한테 가입비를 반환해 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디귿하고 리을은 왜 틀렸냐면
주택 상환사채의 발행자가 주택조합이 아닙니다. 이 상환사채의 발행자가 누구냐 이걸 묻는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주택 상환사채의 발행자는 토지주택공사나 자본금 5억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입니다. 주택조합은 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토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이걸 발행을 해서 납입금이 들어오면 주택 건설 자재를 구입하고 택지의 구입 비용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 공사비 같은 거 쓸 수 있는 것이죠. 주택조합의 운영비라든가 주택조합 가입했다가 철회한 사람한테 가입비를 반환해주는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사채를 발행해서 납입금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기역, 니은으로 묶여서 정답이 1번 되는 겁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발행자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자본금 5억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자재 구입해서 주택을 져야 되고 택지 구입비, 건설 공사비 같은 요 세 가지 항목으로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 기재사항은 발행기관이 누구냐, 토지주택공사냐, 등록사업자냐, 발행금액은 얼마짜리를 발행할 거냐, 발행 조건, 기명식 같은 거 있죠. 상환 시기 3년을 초과하지 않게 정하는 거니까 상환 시기를 정하고 상환 절차 같은 것들을 상환사채에다가 기재를 하는 겁니다. 주택 상환사채 발행자가 누구냐, 이게 회사채이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 자본금 5억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같은 사람들이 발행을 하는 거죠.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을 할 때 토지주택공사는 그냥 발행하면 되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 게다가 등록사업자는 보증까지 받아야 됩니다. 등록사업자는 한 4가지 요건을 맞춰야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자본금 5억 이상,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보증까지 받아야지만 등록사업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자, 토지주택공사는 별다른 조건 없이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환사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자, 이번에는 사용검사, 주택을 다 완공한 다음에 사용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에 이행이 되지 않아서, 자, 사용검사를 자, 주택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조건 이행이 안 돼가지고, 자, 공사가 먼저 완료된 주택이 있으면 그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있답니다. 있다. 이게 바로 틀렸네요. 그래서 어떤 조건 이행을 하다 보면 아파트가 10개 동이 지어지는데 1동부터 8동까지는 완공이 됐다. 9동하고 10동이 완공이 안 됐다. 그 완공이 안 된 데 빼고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사업주체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파산해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자,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대신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시공을 보증한 자도 없다면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해서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먼저 사용검사 신청하고 사업주체가 파산할 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나타나서 자, 마무리 공사하고 사용검사 신청해야 되고 시공을 보증한 자도 없을 때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해서 잔여공사 마무리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주택 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공구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공구별로 나눠서 공사하면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는 거죠. 4번 보시면 사용검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자,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특별히 지장이 없을 때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동별,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공사가 동별로 완공이 되고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것이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왔고 대상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에 완공된 동이 적합하면 특별히 사용이 지장이 없을 때는 동별,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한 겁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22번 문제. 자,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이게 주택의 공급 파트인데 문제가 좀 섞였네요. 그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강의에서 주택의 공급 파트를 볼 때는 주택을 신규 아파트 같은 걸 분양받은 사람들, 신규로 이 주택을 공급받으면 일정 기간 전매 행위가 제한되죠. 뭐 최대로 길면 뭐 10년짜리도 있고 10년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번처럼 세대주의 근무상의 사유로 자, 세대원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죠. 뭐 세대원 전부가 수도권 바깥으로 이사를 나가면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근무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전부가 수도권 바깥으로 이사를 나가면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매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자, 일단 지금 해당하는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도 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을 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가 이게 불가피한 사유니까 1년이면 안 됩니다. 틀렸고. 자, 이혼으로 자, 분양받은 주택을 배우자한테 이전하는 경우 위자료 같은 형태. 이런 경우는 이거는 불가피한 사유로 바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세대원의 일부가 해외 이주가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나갈 때도 부득이한 사유인데 세대원 일부가 나가면 안 되고 전부입니다.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이주,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근무 같은 사유로 세대원 전부가 수도권 바깥으로 이전할 때 이거는 수도권 바깥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매 제한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요 3번으로밖에 보는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답이 3번. 자, 23번. 자, 사업계획 승인과 공사 착수인데, 자, 지금 갑이라는 어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이 이제 관청이겠네요. 관청한테, 자,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자, 틀린 것은, 자, 을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니까 사업계획 승인 내주고 관련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지가 10만 이상일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4가지 항목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갑은 최초로 진행하는 공고. 자, 이게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을 1공구, 2공구 나눠서 할 때, 자, 1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거고, 최초 공고 외에 두 번째 공고는 이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니까 이게 2공구입니다. 2공구는 첫 번째 공고에 사업계획 착공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공구, 2공구 이렇게 3공구 나눠서 할 때는 만약에 첫 번째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5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2공구. 자, 2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1공구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합니다. 그럼 1공구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를 5년 안에 해야 되고 2공구는 자, 최초 공고 외의 공고 2공구는 1공구 착공 신고하고 나서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1공구에서 2공구 넘어가는 건 2년을 적용하고 요 2년 내 공사 시작을 안 했더라도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5년짜리 앞에 거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는 거고 2공구로 넘어가는 2년짜리는 공사를 안 했더라도 자,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자, 1공구 5년, 2공구는 2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갑이 소송의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갑이라는 사업주체가 어떤 소송이 걸려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니까 1년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2년 범위가 아니라 1년 범위입니다. 자,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했을 때, 아까 갑이 파산해서 더 이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갑이 최초 공고를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니까 최초 공고 1공구 외의 2공구에 대해서 자, 최초 착공 신고하고 나서 2년 지났음에도 공사 시작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1공구 5년짜리 착공 신고가 하고 착공이 안 들어가면 5년 되는 다음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1공구 착공 신고하고 2공구 2년으로 들어가는 거 요걸 안 했더라도 2년 다음날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공구 쪽 5년 쪽만 공사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2공구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들어갔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5번 질문 맞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3번 같은 경우는 답이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이 3번 같은 경우가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간 연장이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뭐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공사 들어가는 단위 이렇게 잘라서 공사할 때는 1공구는 5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1공구 착공 신고하고 나서 2공구 넘어가는 거는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자, 24번은 이거 간단한 거죠. 자, 도시적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공급별로 분할해서 자, 공급을 하려면
주택단지는 전체 600세대 이상이 되는 거죠. 600세대 이상이 돼야지 109 300세대 이상 들어가고 209 300세대 이상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답이 5번입니다. 자, 25번 주택 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등록사업자가 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런 금융기관 같은 금융회사에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토지주택공사는 보증 안 받고 등록사업자만 보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택 상환사채는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항 요건이죠. 자, 우리가 주택 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가 안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양도 양수를 해서 채권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자 명의를 변경할 때 채권을 양수하는 사람이 자기 성명과 주소를 자, 원부에 기재하면 일단은 이전이 되는 거죠. 이전. 근데 지금 이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을 물을 때는 자기 성명을,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대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은 잘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 2번 같은 경우는 주택 상환사채하고 이게 도시개발법상 이 토지 상환채권을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볼 겁니다. 자, 우선 주택 상환사채는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 변경을 할 때는 취득자가 자기 성명 같은 것들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자, 뒤에 가서 이거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맞는 지문이고 3번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라도 자, 이미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채권자가 피해를 안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자, 4번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이 사채 그 대장 같은 것들을 비치하고 이 주택 상환사채권의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된다. 사채의 발행자가 이 사채 대장 같은 것들을 비치하고 이 사채의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 승인도 맞는 거죠. 자, 정답을 일단 요거 보시면 3번으로 봐야 되겠죠. 3번. 자, 이건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3번 지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되고 토지주택공사는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자, 상환사채를 이전할 때는 자, 취득자 성명 주소 두 개를 원부에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자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이 성명만 채권에 기록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니까 성명이 채권에 기록이 안 되면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라도 자, 이미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 효력은 상실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3번이 틀렸죠. 자, 상환사채 발행자는 이 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주택 상환사채에 관한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된다. 맞고 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자, 그다음 3번으로 보시고 요거 좀 보십시오. 요거 보시면 비교할 게 있는데 자, 주택 상환사채하고 토지 상환채권을 비교할 때 이걸 왜 비교하냐면 얘도 김형식이고 도시개발법의 얘도 김형식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고 자,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개발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거고 자, 주택법도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 납입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둘 다 김형식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발행자 같은 것들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주택법상 상환사채는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을 할 때 대항 요건의 성명만 채권에 기재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토지상환채권은 대항 요건을 갖출 때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재해야지만 대항력이 생긴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이것만 좀 차이를 잘 보세요. 이전 요건은 동일합니다. 주택 상환사채 김형식을 이전하거나 토지상환채권 같은 김형식을 이전할 때는 취득하는 사람이 성명과 주소 두 개를 원부에 기재가 되어야지만 취득자의 성명 주소가 원부에 기재가 되어야지만 이 취득자한테 채권이 넘어가는 거죠. 이전 요건 이거 둘 다 공통입니다. 대항 요건을 갖출 때 취득자가 제3자한테 이 채권이 자기 채권이라는 대항력을 갖추려면 자, 주택상환사채는 성명만 채권에 기재하면 되는데 이 토지상환채권은 성명과 주소를 둘 다 채권에 기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약간의 차이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안 봤죠? 자, 26번 보시면 이것도 주택 상환사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법인으로 자본금 5억 이상 돼야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3억이면 틀리죠. 5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작년도 문제입니다. 자, 이 사채의 발행 조건은 이 사채에다가 기재할 사항이 맞습니다. 자, 요거 지금 이 발행 조건 같은 것들이 주택 상환사채에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기재할 사항이 맞죠. 2번이 맞습니다. 자, 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이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금방 보신 대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3번 틀렸고, 4번 주택 상환사채는 액면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액면가가 3억이면 3억 그대로 발행할 수 있고, 액면가가 3억인데 뭐 한 2억 9천으로 이렇게 낮춰서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채권이 잘 팔릴 수 있게끔. 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니까 무기명 틀렸죠. 이것도 기본 문제로 정답은 2번. 이거 아까 비교하신 거이고. 자, 마지막 문제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자, 우리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주택법상 반값 아파트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항상 우리 정비법상 반값 아파트는 지분형 주택이고, 자, 주택법상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데, 자,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만 분양받는 거죠.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 부분만 분양받고 토지는 자, 이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고 임대차 계획을 맺어서 매월 자, 임대료 같은 것들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반만 분양받는 건데 토지는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자, 주택 건물 부분만 분양받는 제도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자, 우리 일반 온전한 아파트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둘 다 취득하죠. 그래서 뭐 매월 월세 같은 걸 낼 필요가 없는데 이 토지임대부는 매월 토지 사용료를 토지 임대인한테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임대차 기간을 40년 이내에서 정하는 겁니다. 40년 이내. 두 번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40년 이내인데 이걸 50년 틀렸습니다. 40년 이내에서 처음에 20년 정도 했다. 그런데 20년 지난 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려면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차 기간을 4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대차 기간이 최대 40년 이내인데 보통 처음 계약 체결할 때 한 20년 정도로 체결합니다. 체결한 다음에 만약에 20년 지난 후에 연장을 하려면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 자,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해야지만 이 계약갱신 기간을 이 40년 범위 안에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20년 했을 때는 뭐 10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또 10년 연장 또 할 수 있죠. 40년 이내에서는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때 이 보증금을 계산할 때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자,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은 돼야 된다.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계산해서 그 이자율로 이 보증금 같은 것들을 전환. 아까 제가 이제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이 토지 임대인한테 매월 여기 보시면 5번 지문처럼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임대료를 이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요거 이상을 그 계산해서 요 이자율을 적용해가지고 이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려고 할 때는 이거를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하는 거죠. 자, 시도의사가 아니라 토지주택공사가 맞습니다. 자,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는 거니까 분기별 임대료 틀렸습니다. 정답이 요거 3번이 맞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3번이 맞죠? 자, 요거는 한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문제방 문제인데,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 자, 40년 이내니까 보통 처음 한 20년 체결하고 20년 지난 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 40년 범위 안에서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 정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처음에 20년 하고 또 10년 연장할 수 있고 또 10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년 내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고, 자, 지상권의 설정은 아까 문제는 안 나왔지만, 자, 토지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주택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지상권이 설정한 거로 보고 바로 이게 물권화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임대차 계약은 채권인데 이거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지상권에 설정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이 용익 물권 같은 거로 처리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받을 수 있는 양도도 가능한데 양수한 사람은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월별로 임대료 같은 걸 줄 때, 자, 공공택지에다가 토지 임대부를 줬을 때는 조성 원가에다가 3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계산하고, 이게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일 때는 공공택지보다 좀 비싼 감정가에다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료 증액 같은 것들은 2년 지나기 전까지는 증액 청구할 수 없고 2년 지난 다음에 증액을 청구할 때는 이 평균 집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조에 따라서 2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임대료 전환할 때 아까 문제가 요거 있었죠. 월별 임대료,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 임대료 기준 원칙으로 하고, 자, 이게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3년 만기 정기예금 그 이자율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이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거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 8번 보시면 토지임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주택공사에게 주택 매입을 신청해야 된다. 요거니까 아까 시도지사한테 매입 신청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해야 된다. 33회 때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자, 우리 다음 강의는 주택법상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공급 파트입니다. 자, 물론 주택법이 주택조합도 어렵고 사업계획 승인도 어려운데 그 부분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강의 또 제작을 해서 이 4번째 테마 주택 공급, 5번째 테마 리모델링까지 마무리해야지만 주택법이 마무리되고, 항상 기출문제를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보셔야지 눈에 기출 지문들이 보이고 예상 문제도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